자, 그러면 데일리 힌트 IBK 투자증권 박근형 부장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부장님과 함께 하루의 마무리하는 게 늘 든든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뭐 제 얼굴만 봐도 기분 좋죠. 너무 좋죠. 반짝반짝 빛이 나죠. 이제 뭐 저도 이제 방송 생활 한 1년 6개월 이상 네. 됐죠. 3% 쪽에. 그렇죠. 얼굴이 점점 더 원래 이게 피부과 시술을 받으면 피부가 얇아지는데요. 그러니까 방송하니까 자꾸 두꺼워져가지고. 그래서 저희 그 주치의께서 박 부장님은 피부가 두꺼워서 시술 받으면 되게 효과가 잘 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여러 가지 의미를 또 담고 많이 있네요. 두꺼워진 것 같아요. 많이 두꺼워지셨습니다. 좋은 일이네요, 어쨌든. 좋은 일이죠. 자, 알겠습니다. 시장 동향부터 먼저 짚어주신다면요. 네, 코스피는 17.9포인트 정도 상승 출발을 보였습니다. 장 초반 외국인들은 선물만 매수 들어왔고 기관은 코스피 200과 선물 매수 출발을 보였습니다. 대부분 업종이 상승 출발하는 가운데 방산과 드론 그리고 리튬 관련주, 로봇과 AI 그리고 2차전지와 화장품, 제약바이오 의료기기와 게임, 화학 그다음에 스마트 팩토리나 자율주행차 테마 등이 강세가 특징입니다. 반면 전일 강세를 보였던 도시가스나 LPG 등 에너지 관련주는 주춤했는데 이 부분은 미국의 국무부 쪽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18일 이스라엘 방문을 한다라는 확인 소식이 나왔고요. 전쟁 관련된 리스크 완화시키면서 코스피 2460포인트 수준까지 상승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 요르단도 방문하고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와도 대화한다고 전해졌기 때문에 중동 분쟁 안정화 기대감에 환율도 1350원을 이제 깨고 내려오는 모습도 보이기도 했습니다. 유가 하락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는데요. 전체적으로 미국이 베네수엘라의 공정한 선거를 보장하는 대가로 원유 산업에 대한 제재 완화 협정을 진행한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고요. 유가가 안정될 수 있는 기대감이 또 부각됐습니다. 15거래일 만에 외국인들은 코스피 순매수 전환 보였고 기관은 양시장 현물 순매수를 보이기도 했지만 제한적인 상당히 모습이 보였고요. 양주체 선물 매수로 다소 좀 소극적인 대응입니다. 그러니까 현물은 별로 안 사주고 선물만 매수 대응하는 오전의 모습이 보였다는 겁니다. 다만 이제 외국인들이 모처럼 삼성전자 매수에 나서면서 반도체가 반등을 보였고 SK 하이닉스도 상승 전환하면서 연중 신고가 경신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부장 중소형주도 오늘 꽤 높은 상승률을 보였는데요. 12시를 지나면서 주가지수 선물이 장중 고점을 상향 돌파하면서 외국인 현선물 매수 규모가 확대됐습니다. 다만 반도체 종목 관련된 업종이 추가 상승을 보이는 반면 오히려 이때 2차전지 업종은 상승폭을 축소하면서 윗꼬리를 달고 음봉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역시 이제 아마 3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실적이 좀 쇼크가 나오고 뭐 4분기도 다소 좀 보수적인 스탠스가 좀 있는 듯한 느낌이기 때문에 올라가다가 수급이 반도체로 쏠리니까 2차 전지가 좀 빠져나오는 그런 모습도 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그 2시 20분 기준으로 본다면 외국인들이 코스피 순매수 3천억 정도를 순매수한 시간이었는데요. 여기에 따라서 삼성전자가 2천억, SK 하이닉스가 1,100억 정도 매수가 외국인들이 들어오면서 반도체 업종의 수급이 집중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외국인들은 코스피 전기전자 업종 집중 매수가 들어왔고 금융 일부를 매수했고요. 화학과 철강 업종은 매도를 보였고 코스닥은 2차 전지를 매도하고 반도체를 매수했습니다. 기관은 코스피에서 화학과 전기전자 외에 대부분 업종을 매도를 했고 코스닥은 2차 전지와 반도체, 게임을 매수했습니다. 금일 반등은 대형 기술주 영향이 가장 큰 역할을 했는데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지수 반등의 3분의 2 정도를 영향을 미쳤다 볼 수 있겠고 코스닥에서는 게임과 반도체, 로봇주들이 주도했고 반면 미국의 10년물 금리는 장중 4.75%까지 또 올라갔기 때문에 여전히 불안 요인은 어느 정도 유지되고 있다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장은 사실 뭐 하이닉스 장이었죠. 하이닉스가 단연 돋보였고 삼성전자도 꽤나 강했고 네, 두 종목의 수급 거의 독점하는 장. 하이닉스 진짜 살라 그랬는데 진짜 늦었죠? 오히려 돌파 매매 외치는 분들 계시던데 52주 신고가 이때 사야 된다. 기술적으로 봤을 땐 사실 신고가에 사는 거 나쁘지 않죠. 왜냐하면 HMM이라는 명확한 호재가 있으니까 저는 그런 스타일의 플레이를 잘 하지 않지만 사실 신고가 매매한 분들 입장에는 살만한 자리라고 저는 봅니다. 와. 네, 기술적으로는. 근데 YTD로 한 63%뭐 이렇게 올랐더라고요. 많이 오르긴 했어요. 네. 그러니까 반도체 안 간다는 분들은 왜 안 간다고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하이닉스 쳐다보면 많이 올랐고 소부장도 꽤 많이 올랐죠. 올해 수익률을 본다면. 하이닉스 15만 원, 삼성전자 한 10만 원 이렇게 가면 딱 좋은데. 그렇죠? 네, 제가 아는 반도체 애널리스트는 내년에 신고가 나온다, 역사상 신고가 나온다고 보는 분들도 몇 분 있더라고요. 네, 역사상 신고가라면 오케이. 기존 작년 고점을 깨는 거죠. 네, 근데 궁금한 게 오늘 지금 부장님 준비하신 자료 중에 네. 반도체는 의외로 안 들어갔어요?
근데 이제 너무 자주 이렇게 하게 되면 뭐 반도체를 계속 이제 뭐 지겹죠. 그쵸. 네, 지겹기도 하고 물론 이제 오늘 반도체 섹터가 하이닉스가 뭐 최근에 소부장도 꽤 오늘 많은 상승세를 보였는데 사실 중복적으로 계속 반도체는 해왔잖아요. 야, 안 좋을 때부터 좋다고 계속 얘기했는데 왜 반도체 미냐 이러고 올라갈 때 하면은 왜 올라가고 나서 얘기하냐 이러니까. 뭐 팔려고 뭐 미는 거냐 뭐 이런 소리를 또 하시니까 뭐 자꾸 극한 직업이면서 예, 극한 직업. 반복해서 이야기하면 대부분 다 이게 좀 현재 지금 보시고 계신 이 방송은 당일 시황 방송입니다. 그래서 미는 게 아니고 그날 특징적이었던 섹터를 말씀드리기 때문에 주로 많이 오르거나 많이 빠진 섹터를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이걸 약간 오해하시는 분들은 이게 약간의 어떤 뭐 약간 뭐랄까 뭐 추천하는 그런 식으로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데요. 그게 아니고 지금 이 방송은 그날 있었던 특징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다소 좀 그런 오해는 없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오늘 좋았어도 뭐 아직도 좋아 보이는 쪽은 코멘트가 약간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 분석 자료가 있거나 그걸 객관적으로 우리가 어느 정도 서포트할 수 있는 그런 자료가 있다면 조금 더 긍정적이라고 코멘트를 제가 개인적으로는 할 수는 있겠지만은 뭐 이 시간대가 어떤 섹터나 종목을 추천드리거나 리딩하는 뭐 시간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다소 좀 반복될 수도 있죠. 하루 이틀 사이에 그 섹터가 역시 좋으면 반복될 수 있겠지만 그렇죠. 약간의 오해는 없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역시 이제 뭐 제가 좋다 나쁘다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저의 의견을 좀 들어보시고 참고를 하셔서 또 개인적인 판단에 의해서 또 매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추천하는 유튜브는 많아요. 신용대출 써서 뭐 사라고 얘기하는 데 많으니까 거기 입맛에 맞으시면 그쪽으로 가시면 훨씬 더 맞으실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댓글창에 잠깐 제가 보는데요. 네. 세코라는 분인가요? 세코님, 예. 박군형, 내가 시황제라고 하면서 일파만파 됐다고. 이게 무슨 뜻인가요? 시황체계를 바꾼 형 시황제. 근데 이게 왜 일파만파인가요? 일파만파. 네. 좋은 뜻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좀 약간 이슈가 됐다고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은데, 이게 일파만파는 좋은 의미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요? 네. 약간 좀 사고 터졌을 때 일파만파 이런 거 아닌가? 뭐 잘못했거나. 영향력이 크다는 의미 아닐까 싶습니다. 바이럴하다는 의미로 받아주시면. 네, 하여튼 될것 근데 같습니다. 저는 되게 감사한 게 저에 대한 그 별명이 너무 많아요. 너무 재밌어요. 그거 좋죠. 예, 좋죠. 그거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면 계속적으로 저의 모습에서 새로운 걸 계속 보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한 가지 고정된 별명이 아니고 계속 별명이 바뀌어요. 근데 그걸 제가 만든 게 아니라 이 댓글을 보면 이게 보시는 분들 계속 만들어 주시는데 네. 제가 그래도 계속 이제 노력을 하면서 보여드린 모습들이 그 가운데 새로운 게 보이시나 봐요. 그러니까 그건 굉장히 저는 좋다고 보면서 너무 감사하고. 오, 무슨 그렇습니다. 수상소감 같았어요. 연기대상. 올해 연말에 뭐 3%에서 뭐 이렇게 공로상이라는 거 주시지 않나? 알겠습니다. 이 정도 했으면 줘야지 안 하면. 알겠습니다. 요 별차는 못 줘도. 요거 꼭 체크하시기를. 네. 아니 근데 이런 말씀에 제가 리액션 계속 하면은 시간도 없는데 너 왜 자꾸 잡다하냐 이랬는데 나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아무튼 이게 빨리 진도 나가죠. 월천은 못 주시더라도 네. 뭐 딴 건 줘야 된다고 혼나는 생각합니다. 건 제가 혼납니다. 빨리 진도 나가시죠. 오늘 마감 방송은 그림책 수준이기 때문에 그림책. 그림을 많이 보시게 될 오케이, 거예요. 그래서 오케이. 오늘은 조금 즐겁게 해보려고 가져와 봤는데요. 알겠습니다. 뭐 오늘 많은 섹터가 좋았어요. 아까 네. 반도체도 좋았고, 그다음에 사실 2차 전지 관련된 섹터가 윗골을 달았지만 그래도 상승으로 끝났습니다. 네. 그래서 그것도 또 최근에 이야기를 했죠. 왜 이렇게 어닝 쇼크에도 불구하고 2차 전지가 또 반등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한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말씀을 설명을 드렸었고요. 그 외에도 여러 섹터가 있기 때문에 아마 다른 방송을 보시면 또 오늘 좋았던 이야기들은 또 다른 쪽에서 중복적으로 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최근에 다루지 않았던 것 가운데 보면은 결국은 그 오늘 임플란트 관련주들이 좀 올라왔어요. 그래서 최근에 임플란트주가 좀 별로 이제 주목을 별로 받지 못했습니다. 꽤 몇 달 동안. 그래서 예. 조금 반등을 줬는데 이 디빈 금융투자 쪽에서 뭐 4분기 실적 개선 전망과 내년 이익 성장제 지속 전망이 좀 나왔습니다. 그 23년 3분기에 월별 수출입 데이터가 좀 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성장성 우려가 사실 좀 대두가 됐어요. 덴탈 부분에 그런 게 부분이 있는데 특히 성장성 모멘텀이 가장 높았던 시장인 중국, 미국향 수출 데이터 부진 때문에 시장의 주가 조정이 길어지고 있다. 이렇게 DB금융에서도 일단 뭐 언급을 했습니다. 근데 하지만 조정으로 인해서 현재 매력적인 주가까지 빠졌다라는 평가를 일단 DB금융에서는 했고요. 단기적으로는 4분기 성수기에 접어들기 때문에 수출 반등을 통한 실적 개선을 기대할 수 있다. 그리고 내년 이후에 연간 이익 성장세도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첫 번째 사진 보여주시면 글로벌 덴탈 업종의 내년 OPM 대비 PER 비교인데요. 이 보시면은
아래쪽에 가로축으로 보시면 24년 기준 PER 기준이고요. 그러니까 왼쪽으로 갈수록 낮으면 좋겠죠. 그죠? 가로축. 제일 네. 왼쪽 사진 보시면 아래쪽 오른쪽으로 가는 가로축이 PER이니까 왼쪽으로 가면 갈수록 좋은 거잖아요. 싸다는 뜻이겠죠. 싸다는 뜻이고 왼쪽에 축을 보시면 OPM입니다. 그럼 OPM은 높을수록 좋겠죠. 그렇죠. 그러면 위로 높고 왼쪽으로 갈수록 좋은 거잖아요. 싸고 OPM이 영업 잘 이익률이 좋은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 덴티움이나 디오나 바텍 레이 등이 상당히 좀 그런 국면에 있는 상황이고요. 덴티움이 역시 OPM 그 마진 그 영업 이익률이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있죠. 근데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더 높은 PER을 받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좀 고평가되어 있는 부분인데 사실 뭐 외국계 그 관련된 부분하고 또 똑같이 밸류를 주기는 좀 어렵다고 볼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뭐 스트라우바우만 같은 경우는 원래 워낙 이제 글로벌 1위 업체이기 때문에 또 아주 그 프리미엄을 주고 아주 비싸게 파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높은 밸류를 받고 있는데 PER이 30배 이상도 받고 있죠. 근데 우리나라의 덴탈 관련된 업종들은 대부분 다 10배 쪽, 바텍 같은 경우 뭐 의료기기가 지금 10배 미만으로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좀 밸류가 좀 싼 편에 속합니다. OPM 마진도 괜찮은 부분인데 불구하고 그렇습니다. 오른쪽 보시면은 글로벌 덴탈 업종의 EPS 성장률 전망인데요. 아까 그 표를 좀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네. 오른쪽 보시면은 녹색이 올해 이익 추정치고요. 그 다음에 회색 막대 그래프가 각 종목별 내년 성장치인데 보시면 덴티움은 올해 하고 내년 성장이 좀 비슷하게 나오고는 있지만 일단 바텍은 올해 좀 마이너스 성장해서 EPS 성장률이 이제 플러스권으로 돌아서고 있고 디오 같은 경우는 큰 폭의 성장 그리고 레이도 상당히 큰 폭의 성장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뭐 스타워만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좀 나쁘지 않지만 국내 회사들도 EPS 성장률이 상당히 좋게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밸류가 그렇게 꼭 싸게 거래돼야 되냐 부분도 그러니까 매력적인 밸류까지 왔다는 이야기가 DB금융이 아마 이런 기준을 가지고 말을 한 것 같고요. 자, 속도의 문제일 뿐 방향은 맞다는 거죠. 왜냐하면 역시 고령화 사회로 가니까 임플란트 수요는 많아질 수밖에 없고 보험을 통한 환자 부담금 감소. 왜냐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보험 적용이 이제 개수가 늘어나잖아요. 연세도 좀 떨어지는 구간에 있을 수 있고요. 네. 치과 의사 수도 증가합니다. 그리고 신흥국 경제 성장을 되니까 임플란트 수요도 많아집니다. 아무래도 경제 성장에 따른 임플란트 수요에 대한 증가도 상당히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부분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중국의 VBP 정책 때문에 가격 하락을 물량 증가가 상쇄하는 흐름이 될 수 있다. 이것도 여전히 이야기되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사진 보시면 국가별 임플란트 보급률인데요. 한국이 지금 만명당 신립 개수입니다. 오른쪽 표를 보시면 만명당 한국은 약 600개 정도 나가는 것 같아요. 한국이. 그리고 임플란트 보급률이 전체적으로 이 식립 개수입니다. 이 막대 그래프는 식립 개수 좌측을 보시면 되고요. 네. 그 막대 그래프 위에 보시면은 약간 회색으로 동그라미들이 잠깐 그쵸. 보이실 거예요. 이거는 이제 만명당 식립 개수인데 한국이 만명당 한 600개 정도 넘어서는 거죠. 그리고 스페인 같은 경우는 만명당 한 2,300명 정도 수준이고 그게 무슨 뜻이에요? 이거 우리나라가 만명당 임플란트를 얼마나 식립을 한 거냐인 거죠. 왜 그만큼 많- 우리가 많이 식립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는 거예요? 보급률이 상당히 높은 편이라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래서 네. 많이 심는다. 그렇죠. 예. 그 절대 개수도 보면 총 식립 개수도 한국이 많고 미국이 그다음이고요. 그다음 뭐 브라질도 좀 있는데 이 동그라미 쳐진 회색 부분에 만명당 식립 개수가 아무래도 보급률인데 실질적으로 한국도 굉장히 높은 편에 있고요. 스페인이나 뭐 독일, 뭐 브라질 이쪽이 상당히 좀 높은 편이고 쭉쭉쭉 나가 보면은 이제 인도나 중국은 상당히 낮게 와, 형성돼 있죠. 중국, 인도는 진짜 노다지다, 노다지. 네, 그러니까 인구도 많은데다가 아직도 아주 초기인 시장이기 이야. 때문에 이만큼 이제 그 보급률이 상당히 낮게 형성되어 있다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게 21년 기준이기 때문에 다소 조금은 시간적인 괴리 때문에 이게 좀 다른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볼 수도 있고 또 최근에 중국이 많이 올라왔죠. VBP나 이런 것들 통해서 물량을 공급 확대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아무튼 임플란트는 여전히 우리가 예전에는 저희도 어릴 때는 주로 치과 가면 이렇게 충치 치료를 하고 덮어 네. 씌우거나 이렇게 했지만 지금은 대부분 다 뽑고 임플란트 시술로 좀 넘어가는 게 좀 횟수가 많아지는 듯한 느낌도 사실 들고요. 저도 임플란트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 했습니다. 임플란트 했는데 뭐 좀 편해요. 하고 나니까 잊어버리는 거죠. 예, 예전에는 그냥 씌우는 것 때문에 이렇게 했다가 또 다시 다음에 또 다시 손을 보고 그러는데 임플란트 한번 하고 나니까 좀 잊어버리는 그런 수준입니다. 그래서 그런 게 되는 것 같고요. 그다음 사진 보시면 전 세계 65세 이상 인구 비중 전망인데요. 역시 2019년 대비 27년 비중을 본다면 15세에서 64세 비중이 조금 줄어들고 역시 위쪽에
이 녹색 부분이 65세 이상 비중이 역시 늘어납니다. 역시 고령화 사회는 가는 것은 글로벌의 기본적인 트렌드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른쪽 보시면 연령대별 결손 치아 개수인데 뭐 아무래도 나이가 많이 들면 연령대별 결손 치아 개수가 더 많이 늘어나는 건 당연하겠죠. 그것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게 댓글창에 시술형 박근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임플란트 일로 해봤습니다. 시술왕. 네. 필요해서 한번 해봤어요. 시술 황제. 네. 네. 다음 사진 보시면 중국 평균 1인당 연간 치아 유실 개수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뭐 60세 이상, 65세 이상 넘어가면 인당 한 0.8개 정도로 치아 유실이 나옵니다. 와. 여전히 이제 개수가 뭐 아주 좀 낮은 연령 대비해서 몇 배 정도 올라가는 수치가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65세 넘으면 1년에 거의 치아 하나를 잃어버린다. 예,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고요. 그 여기 댓글창에 한 분이 뭐 일부러 주식 때문에 하신 거 아니시죠? 주식 때문에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임플란트를요? 네, 왜냐하면 충치가 있었는데 주식 때문에 임플란트로 진행을 한 거죠. 충치 치료를 해서 더 쉬우지 않고 어떤 건지 주식 때문에 알아보려고. 이도 뽑습니까? 아, 뽑은 건 아니죠. 치료를 해야 되는데 와. 일반적인 치료와 그다음에 임플란트 중에 선택을 한 거죠. 이야. 네, 그래서 이게 정말 아픈지 뭐 한번 해봤어요. 대단하십니다. 근데 괜찮아요. 오. 네,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오른쪽 다음 사진 보시면 중국의 임플란트 치료율 추이 전망인데요. 역시 보면 치료 퍼센테이지가 약 4%대, 뭐 23년도에는 3.6%대에서 7%대로 2028년 정도 되면 2배 정도 올라가는 거죠. 임플란트 치료가 역시나 이제 증가할 수밖에 없죠. 다음 사진 보시면 23년 VBP 낙찰 물량 중에 한국산 비중인데요. 한국산이 58%니까 그만큼 중국 시장의 물량은 한국이 역시 굉장히 많은 차지를 절대적인 차지를 하고 있다. 유럽산이 31%니까 한국산이 뭐 가격적인 역시 이런 부분도 있고 또 임플란트를 아무런 제품을 하기가 좀 힘들어요. 그렇죠. 싸다고 해서 싼 제품이 손에 안 갑니다. 그리고 왜 중요하냐면 저도 이제 오스템 임플란트를 했는데 이게 식립대 지주대를 세우고 그다음에 이제 위쪽에 이제 이렇게 씌우거든요. 뭐 지르코니아 이런 걸로 씌우는데 지주대나 그다음에 우리 그 잇몸에 식립하는 것이 이게 제품마다 규격이 좀 달라요. 그래서 마켓 쉐어를 미리 다 깔고 있는 회사 제품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임플란트 하다가 내가 뭔가 이상이 생겨서 AS를 받고 싶은데 뭐 예를 들어서 어딜 가면 오스템 임플란트가 예를 들어서 뭐 마켓 쉐어를 다 깔고 있어요. 네. 80% 이상. 그러면 어딜 가도 대부분 오스템 임플란트는 취급을 합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뭐 5% 정도밖에 취급을 안 하는 제품을 내가 끼고 있다? 근데 만약에 문제가 생겨서 어딜 가면 그 AS가 안 제품을 되는구나. 취급을 안 하잖아요. 그러면 아픈데 뭔가를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못 해요. 자동차 부품이랑 비슷하네요. 뭐 예를 들면 그럴 수도 있으니까 자물쇠 효과. 결국은 임플란트도 결국은 마켓 쉐어를 얼마나 미리 선점을 해 있느냐에 따라서 결국 그 제품을 손을 댈 수밖에 없어요. 이제 선택의 폭이 뭐 가격이 좀 싼 걸 하고 싶죠. 어차피 임플란트가 비슷하다고 만약에 생각을 하신다면 싼 걸 하고 싶긴 한데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AS를 받을 수 있는 문제도 마켓 쉐어가 어느 정도 미리 선점되어 있는 문제도 상당히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거는 저도 선택 상황에서 굉장히 고민했던 상황인데 손이 그렇게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미리 선점되어 있으면 그 제품이 더 잘 팔릴 수밖에 없는 국면이다.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고 또 건강이랑 직결된 거니까 네. 좀 더 안전하고 보수적인 그렇죠. 그러니까 또 선택을. 그 잇몸 사이에 이제 뭔가 식립을 하게 되면 얼마 정도 세포 안에 이게 잘 그게 식립이 잘 이게 되느냐의 문제. 뿌리 부분에 그게 기존 세포와 잘 그게 되느냐의 문제도 있고요. 네. 그에 따라서 흡수율이나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코팅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다르고. 그래서 굉장히 좀 규격이 조금 다르다는 점도 그렇고 뭐 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아무튼 그런 것들 상당히 중요하게 느껴졌어요. 저는 시술을 해보니까 임플란트가 이런 게 있겠구나. 그 가격이 무조건 싸다고 가는 것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너무 비싼 것도 가기도 어려운데 중국인도 마찬가지로 뭐 스트라우만 같은 비싼 걸 할 수 있는 사람들도 일부 있겠지만 중저가 제품 중에 한국산에 대한 퀄리티를 믿는다면 결국은 제품도 괜찮고 가격도 괜찮은 제품을 손에 갈 수밖에 없다. 그런 시장에서 한국이 잘하고 있다는 것이 이제 중국 시장에서 아까 점유율이 58% 정도 가고 있는 VBP 쪽의 선택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특히 이제 국내 임플란트 업종인 덴티움, 바텍, 디오, 레이의 영업이익이 합산이 2018년 954억 정도였는데 22년 작년도는 2171억, 5년간 연평균 17.9% 성장세를 보였고요. 더구나 덴탈 업체 같은 경우는 평균 영업이익률이 16.2%에서 OPM이 25년 기준 23%대로 올라갑니다.
전반적으로 시장 타겟 진출 이미 완료한 덴티움이나 바텍 같은 경우는 매출 성장률에 약간의 완만한 부분들은 불가피할 수 있죠. 미리 이제 선점을 다 했는 사람들은 그럴 수 있는데 수익성은 좀 더 강화될 가능성이 있고, 그다음에 디지털 덴티스트로 해외 시장 진출도 본격화되기 때문에 새롭게 진행되는 디오와 레이 같은 경우도 디지털 덴티스트리가 상당히 좀 많이 또 확산이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25년 예상 매출 성장률이 각각 디오는 35%, 레이 같은 경우도 34.8% 정도로 DB금융에서는 추정을 했습니다. 자, 다음 사진 보시면은 타사 대비 높은 덴티움 영업이익률인데 작년 기준이긴 한데요. 사진 좀 띄워주세요. 스타워만이 지금 20% 좀 넘는 수준의 OPM인데요. 지금 덴티움은 거의 35% 가까운 영업이익률이 나오죠. OPM이 엄청 높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디오는 약간 마이너스권에 있긴 하고요. 그리고 다른 회사의 제품들은 마이너스 영업이익률도 있고, 그다음에 글로벌 1위 기업인 뭐 거의 탑인 스타바마보다도 OPM이 훨씬 높다는 점에서는 좀 주목을 할 필요는 있겠죠. 아무튼 네. 그런 부분에서는 최근에 좀 쉬었고 뭐 수요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중국의 VBP 이후에 다소 조금은 뭐라 그럴까 좀 뭐 여러 가지 부분에서 좀 우려가 많았던 어떤 수출 지표에서 3분기에 좀 주춤했던 부분이 있겠지만 중장기 그림에서는 어쨌든 방향성은 맞고 글로벌리 지금 임플란트 진출은 상당히 좀 마켓쉐어가 아직까지는 좀 초입 단계에 있다는 부분에서는 성장에 대한 여력은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오케이. 사실 개인적으로도 임플란트는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고 생각하는 게 한국이 사실 글로벌 스탠다드보다 한 수 더 위인 게 있거든요. 대표적인 게 이제 엔터 산업이나 엔터. 아니면 우리가 의료기술 관련해서 우리가 한 단계 위인데 임플란트 산업이야말로 사실 유럽과 경쟁 관계에 있지만 우리 역시 가격 대비 프리미엄은 상당히 있는 섹터라서 매력적으로 보여야 되고 특히나 중국 시장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큰데 오스 임플란트 같은 기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 중국 내에서 중국의 치과 의사들 상대로 교육을 직접 할 정도로 굉장히 인지도 있는 브랜드로 자리 잡고 있거든요. 그런 의미 때문에 사실 사모펀드가 오스 임플란트를 바이아웃해서 비상장화 시킨 거죠. 그래서 현재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도 충분히 프리미엄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이 많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기준을 두 가지 정도만 좀 체크를 해드리면 그 교육을 왜 하느냐? 교육을 해야만이 그 치과 의사들이 그 제품을 쓰고요. 그다음에 그렇게 되면 그 제품을 쓰게 되면 오스템 임플란트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 치과에 가면 누워 있는 의자 같은 거라든지 소모품까지 다 팔아요. 그러니까 완전 세트로 다 팔기 때문에 임플란트뿐만 아니라 그 외에 의자, 그다음에 치과 치료 관련된 여러 가지 기기들까지 다 나가니까 굉장히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임플란트를 저는 개인적으로 아주 권고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치아는 원래 자기 치아를 그대로 살리는 게 제일 좋고요. 그렇죠. 임플란트 하면은 자기 뿌리가 없어지고 이제 임플란트 그걸 식립하잖아요. 맛을 좀 덜 느끼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그래요? 미각이 약간 둔해지는 영향이 있어요. 임플란트 너무 많이 하면 맛있는 맛을 100% 다 즐기지 못합니다. 특이하네. 뭐 혀로 느끼는 건데. 그게. 근데 이제 그 치아의 뿌리 쪽에 어떤 그 역할이라 그렇게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래요? 임플란트를 하지 않고 자기 치아로 이렇게 음식에 대한 맛을 느끼는 게 또 훨씬 더 높게 느껴진다 그러고요. 임플란트 너무 많이 하게 되면 본연의 맛을 좀 잃어버리는 그런 아주 약간의 부작용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0분밖에 안 남았는데. 자, 그러면 중국 소비 관련주 상승. 네.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네, 오늘은 뭐 중소형 화장품도 좋았고요. 뭐 글로벌 텍스프리 같은 경우는 오늘 월 매출이 50억으로 월 매출 사상 최대 나왔다. 그리고 이제 지금 사업면에서 뭐 한도를 높인다 이러면서 글로벌 텍스프리도 많이 올랐고요. 근데 이제 지금 다음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자, 국제선과 국내선의 회복률 추이인데 글로벌입니다. 오른쪽으로 이제 선이 쫙 그려져 있는데 그게 0%예요. 0% 회복 예. 0%. 근데 거의 대부분 80% 가까이 급락했던 것들이 거의 이제 정상화되고 있죠. 국내선이나 국제선 모두 글로벌리 정상화 거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좀 보여주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 사진 보시면 지역별 패신저 트래픽 회복 추이 전망인데요. 여기 보시면 그러니까 연간 단위로 되어 있는데 아프리카, 아시아 퍼시픽, 그다음에 유럽, 그다음 미들이스트 등등, 노스 아메리카 등등이 있는데 여기 기준이 분홍색으로 보이는 그 막대 그래프가 23년 올해 기준입니다. 그리고 100% 회복 추이를 점선으로 놓고 봤을 때 분홍색으로 보이는 이 막대 그래프가 거의 다 회복을 했고 아시아 퍼시픽이 좀 회복을 못하고 있죠. 근데 나머지 대륙들은 대부분 다 회복을 다 넘었었습니다. 그죠? 대부분 다 네. 분홍색으로 보시면 돼요. 막대 그래프로. 그래서 네. 각 대륙별로 보시면 패신저 트래픽 회복 추이는 거의 다 100% 정도 회복을 했고 아시아 퍼시픽이 조금 덜 회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사진 보시면 역시 이제 외국인 카지노 합산 방문객과 카지노 순매출 추이인데 역시 보시면 막대 그래프가 전체적으로 보면 그 합산 방문객과 카지노 순매출 정도인데요.
약간의 막대 그래프 가운데 가장 아래쪽에 짙은 뭐 푸른색으로 보이는 게 이제 파라다이스 매출액이고, 그 다음에 가운데에 분홍색으로 보이는 게 GK 매출액, 그다음에 제일 위에 회색으로 보이는 게 롯데관광개발 매출액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막대 그래프는 파라다이스와 GK가 롯데관광개발의 매출액을 합친 게 막대 그래프 보시면 돼요. 이게 그 색깔로 좀 구분이 되어 있는데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그렇게 보시면 되고, 제일 아래쪽이 파라다이스, 가운데가 GKL, 제일 위에 롯데관광개발의 매출액이고요. 실선을 보시면 파란색으로 보이는 게 파라다이스 드랍액입니다. 드랍액 흐름이고, 파라다이스는 2019년 드랍액을 거의 다 회복했죠. 네. 그죠? 그리고 GKL 드랍액은 분홍색 실선으로 보이는데 조금 아직은 회복을 좀 덜 했고요. 그렇네요. 그다음에 롯데관광개발은 보시면 2021년 정도부터 시작했다 보시면 돼요. 그죠? 회색이 아래쪽에 실선이 2021년 정도 언저리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저때 다 지어지고 예, 시작한 그때부터 거잖아요. 쭉 이제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죠? 드랍액이 이제 많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제주도 쪽이 많이 이제 올라오겠죠. 이런 부분을 좀 보시면 될 거고. 그래서 카지노 쪽은 이미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는 이미 월간 드랍액이 이미 이제 2019년 거의 다 회복을 한 겁니다. 그래서 카지노 쪽은 상당히 좀 좋게 형성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연도별 내국인 면세점 매출액과 출국자 수 추이 전망인데요. 파란색 실선이 내국인 면세점 매출액입니다. 이것도 2019년에 나오는 것들이 거의 다 내국인 면세점 매출이 다 회복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분홍색 실선 보시면은 내국인 출국자 수는 이미 2019년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뭐 일본 등지를 많이 가시겠죠. 그죠? 지금 상당히 좀 많이 출국이 되고 있다는 점은 이미 이제 어느 정도 다 회복이 거의 올라왔다는 거고요. 24년, 25년 넘어가면 이미 넘어가겠죠. 그래서 내년부터는 완전 정상화된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사진 보시면은 월별 전체 외국인 면세점 매출액과 중국인 입국자 수 추인데, 이 파란색 실선이 외국인 면세점 매출액입니다. 이거는 아직은 조금 덜합니다. 2019년 대비해서도 외국인 면세점 매출액이 이제 좀 올라오는 부분이지만 조금 이제 회복 국면에 아직은 있는 것 같고, 네. 중국인 입국자 수는 이제 그 분홍색 색깔의 이 실선을 보시면은 2023년 1월부터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그죠? 하반기 되면 단체 관광이 본격화가 더 되기 때문에 좀 더 급하게 올라오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면세점이 상당히 좋고, 아까 말씀드렸던 오늘 글로벌 텍스프리 같은 경우가 월별 9월달 매출이 50억으로 사상 최대 월간 매출이 나왔다. 이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거 좀 중요하고요. 네. 다음 사진 보시면 올리브영 매출 추이입니다. 이게 보시면 파란색 실선이 올리브영 매출인데요. 0%부터 시작해서 좀 보시면 YY 증감률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죠. 역시 글로벌 트렌드는 H&B다. 국내 같은 경우는 올리브영, 그리고 해외 같은 경우는 미국은 올타뷰티라 보시면 될 것 같고, 오프라인 매출 성장률도 분홍색 실선이 역시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우리가 코로나 시절 때 온라인에서 많이 샀잖아요. 네. 그래서 뭐 화훼라는 어떤 프로그램 이렇게 앱을 통해 가지고 산다든지 그렇게 많이 샀는데, 요즘에는 이제 올리브영 가가지고 많이 사고, 외국인들도 한국 들어오면 명동 상권에 가면 올리브영에 바글바글 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오프라인 쪽에서 사는데, 역시 H&B 매장에서 많이 산다. 성장은 대부분 다 H&B 매장이 이끌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사진 보시면 국내 화장품 수출 규모 추이입니다. 이 보시면 파란색 실선이 비중국향 성장인데, 역시 지금 화장품의 성장은 비중국향 성장이 끌고 있습니다. YY 성장률, 그죠? 회색 실선은 전체 화장품 성장인데 플러스로 성장률이 돌아섰고요. 아래쪽에 약간 핑크빛 쪽의 실선은 중국향인데 아직 마이너스 성장이죠. 그러니까 중국 시장이 아니라 비중국향 수출 지표가 사상 최고치로 올라가면서, 성장률이 올라가면서 역시 전체 화장품의 성장률이 플러스권 유지되고 있는 것이 역시 중국이 아니라 북미라든지 일본, 뭐 동남아 이쪽이 끌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네. 다음 사진 보시면 국내 중소형 브랜드사 매출 추이입니다. 보시면 코스알엑스가 최근에 괜찮아요. 보시면 23년 성장률이 회색인데 코스알엑스 성장률이 가장 돋보이죠. 코스렉스. 코스알엑스. 그리고 클리오의 성장률은 굉장히 견조하고요. 조선민요도 갑자기 성장이 크게 나타나고 있고, 로메이라든지 마녀공장도 꾸준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소형 브랜드사의 성장률이 특히나 나타나고 있는 거고요. 야, 네. 코스렉스 지금 제품 보는데 처음 보는데 이게 잘 팔린다고요? 해외 쪽이죠. 이야. 요즘 사실 국내 중소형 이런 브랜드들이 국내에서 별로 네임 밸류가 없는데 해외에서 오히려 잘 팔린 것들이 많더라고요. 신기하네. 네. 그리고 최근에 뭐 이렇게 마이크로 니들, VT 같은 거 네네. 이런 것들도 상당히 좀 흡수가 빠르기 때문에 바로 바르면 따끔하지만 체내에 흡수되면서 바로 이렇게 뭐가 주입되는 이런 식의 관련된 제품도 상당히 좀 핫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자, 다음 사진 보시면 이거는 렌탈 시장입니다. 렌탈 시장. 렌탈. 네, 이게 뭐 롯데 렌탈 이런 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자, 사진 보시면 이 전국의 파란색 그 막대 그래프가 전국 렌탈 추이고요. 외국인 대상 단기입니다. 그리고 제주도,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약간 핑크빛 막대 그래프가 제주도 비중이고요. 그다음에 회색이 내륙 비중입니다.
이 보시면 전체적으로 전국의 렌탈 비중도 굉장히 많이 작년 4분기부터 급증하기 시작했지만 역시 그걸 이끄는 것은 어디죠? 제주도가 대부분 다 이끌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제주도에 외국인이 굉장히 많이 가고 있는 거죠. 싱가포르 쪽도 많이 온다고 해요. 그래서 네. 대만, 싱가포르 쪽도 많이 들어오고 앞으로 또 중국인들도 많이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주도 로컬 오토 렌탈의 인수업체를 인수하고 이렇게 롯데 렌탈이 상당히 좀 의미가 있게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시장 점유율이 지속 확대해 나가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보시면 네. 일부 화장품이라든지 중소형 면세점, 저가항공사, 렌터카 등등의 소비 관련주 테마 부각됐고 그다음에 밥솥이라든지 미용기기 일부 종목들도 꽤 움직임이 좋았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네. 자, 이게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이게 뭐냐면 실리콘2 관련된 지표인데요. 실리콘2가 어제 급락했고 오늘 좀 빠졌습니다. 이게 왜냐면은 수출 데이터인데 이게 성남시 실리콘2가 있는 그쪽의 수출 데이터거든요. 회색 막대 그래프가 이번에 좀 꺾였고 증감률도 좀 꺾였어요. 이것 때문에 실리콘2가 빠졌는데 급락을 어제 했거든요. 성남시 수출 데이터에 전월비 하락세가 나타났다. 그리고 미국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있는 거다는 거죠. 근데 자세히 보면 미국향 수출은 오히려 늘었고요. 네덜란드 수출이 줄었습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7, 8월 사이에 네덜란드 수출이 크게 증가한 자체가 폴란드 쪽에 물류센터를 채우기 위해서 7, 8월 많이 나간 거예요. 그래서 9월 달에는 좀 적게 나간 게 네덜란드 수출 데이터가 확 꺾이면서 이 부분이 문제가 됐고 매출 인식은 4분기에 되겠죠. 왜냐하면 물류센터 적체하고 난 다음에 판매를 하게 되니까 4분기에 판매량이 많이 올라올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당연한 얘기지만 미국 쪽의 수출 물량이 이제 좀 더 많이 올라오는데 지금 미국 쪽의 수출 물량은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미국향 수출 물량은 전월 대비 9월 달에 2배 정도 증가했거든요. 그리고 6월 대비로도 60% 증가했기 때문에 그런데 네덜란드는 한 분기 정도가 물류센터 적체 후에 판매 레깅이 되는데 미국은 나가면 바로 팔려요. 왜냐하면 아마존 등을 통해서 나가기 때문에 재고를 따로 하는 게 아니라 바로 나간다 그래요. 10월 달에 지금 미국의 프라임되는 이쪽도 상당히 잘 됐기 때문에 최근에 실리콘2의 주가 급락은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는 한국투자증권의 코멘트도 나왔습니다.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세 번째 거는 아주 짧게 갈 수 있습니다. 이것도. 가보시죠. 네. 생성형 AI 도입에 따른 오늘 그 게임주가 급등을 했습니다. 네. 이 게임주가 상당히 급등했는데 오늘 자 미래재증권에서 보고서 쓰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보고서 쓴 애널리스트가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23년 내내 세미나를 돌아다니면서 들은 가장 많은 말은 게임 산업은 사실상 망한 거 아닌가요? 산업 자체가 반등이 안 보이는데 왜 굳이 사나요? 그냥 신작 모멘텀만 보조라고 다소 기관 매니저들이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정확하다. 1년 내내. 그 국내에는 작년에 이어서 올해 또 게임 시장 역성장이 이어지고 있는 것은 맞다라고 이제 언급을 하면서 글로벌 게임 시장은 하반기 이후에 턴을 하고 있고 미호도 다시 한번 게임 산업에 관심이 필요하다. 그래서 미래에셋증권에서 이 리포트를 100장이 넘는 리포트를 오늘 냈습니다. 근데 다음 사진 가져와 봤어요. 사진 좀 띄워주세요. 사진 띄워주세요. 예, 이 사진 것은. 와. 이걸 왜 제가 갖고 왔을까요? 이 사진이 오늘 리포트의 표지화면입니다. 제가 이 사진을 왜 갖고 왔냐면 이 사진을 애널리스트가 이걸 만들었대요. 오. 이 그래픽을. 이거 사실 근데 AI 그냥 찍어내면 30초 네, 만에 나와요. 이분이 개발자가 아니거든요. 그냥 그 게임 산업의 애널리스트예요. 미래에셋증권 애널리스트인데 이분이 이걸 자기가 만들었대요. 이야. 리포트 표지를 애널리스트가 미드전이라는 걸 이용해가지고 그냥 리터칭 하는데 걸린 시간이 10분이라고 합니다. 10분 사이에 저거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림의 문외한이 일반인도 생성 AI 툴을 집중적으로 본인이 이용할 수 있으면 캐릭터를 그럴듯하게 뽑을 수 있는 수준까지 올라왔다. 그럼요. 그래서 중국에서는 상반기부터 일러스트 생성에 적극적으로 생성 AI 툴을 도입하고 있어서 기존의 중국의 프리랜서 일러스트의 캐릭터 외주 단가가 상반기 4분의 1로 떨어졌다. 8,000위안에서 2,000위안으로 확 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업계에서 생성 AI를 기반으로 리터칭 방식으로 생산할 경우에 기존 2주 정도 걸리던 일러스트가 3, 4일 만에 뽑히고 생산도 증가도 되고 비용이 4분의 1로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익과 관련된 부분에서 상당히 중요한 직결된다는 논리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사진 띄워주시면은 국내 주요 게임사 인건비의 전년비 성장률 추이인데요. 네. 대부분 다 인건비가 확 떨어지고 있죠. 그렇네요. 네, 급등했던 인건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되게 중요하고요. 다음 사진 보시면 게임 제작비 비중 추정인데 프로그래밍 40%, 아트 40% 거의 다 대부분 인건비예요. 옛날에 이제 노가다로 갈아 넣었었죠. 네, 사실 그래서 일러스트. 이게 팀이 엄청나게 많고 거기에서 인건비가 대부분이었고 많이 올라갔던 시절이 있습니다. 다음 사진 보시면 국내 주요 게임 개발비 추정입니다. 로스트아크 1,000억 이상, TL 1,000억 이상, 엘리온 1,000억 이상, 킹덤 언더 파이어 2 800억 이상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돈을 벌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뭐 한번 실패하면 그냥 완전히 망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굉장히 개발비가 높은데 인건비가 엄청나게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생성 AI 도입으로 24년 이후에 글로벌 게임 산업의 성장세 회복했는데 결국은 인건비가 줄어들면서 고정비가 주니까 마진 개선이 될 수 있고 그다음에 물량도 많이 나갈 수 있다는 거죠. 물량도. 그래서 상당히 빨리 만들어지고 재미도 상승할 수 있고 컨텐츠 공급 큐가 증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다는데 근데 문제는 그래도 히트 여부는 봐야 된다는 거죠. 네. 그거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다음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오늘 피해 거짓이 글로벌 누적 판매량 100만 장 돌파했다는 100만 이야기가 장. 나왔습니다. 그래서 해외 판매량이 90% 이상이고 손익분기점이 넘었다는 것 때문에 내유지가 또 급등했으니까 이런 부분도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게임도 유튜브화돼서 유튜브도 컨텐츠 이제 막 AI가 찍어내잖아요. 그래서 유튜브 구글이 좀 걸러내고 있는 상황인데 게임도 역시나 코딩이나 이런 일러스트레이트 쫙 해가지고 막 찍어내는 상황 속에서 특색 있는 게임들, 특징 있는 게임들, 매니악층을 확보하는 게임들만 좀 살아남겠죠. 맞습니다. 적자 생존이죠. 어떤 초통령이라고요? 아니요. 적자 생존. 적자 몇 개만 생존. 살아남는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데일리 힌트 우리 IBK 투자증권 박근영 부장님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는 재무제표와 용어들. 친절한 투자 멘토 사경인 마스터가 매주 새로운 콘텐츠로 알기 쉽게 설명해드립니다. 재무제표 분석과 포트폴리오 구성, 뭐 양대 재무제표라고 그러면 대차대조표랑 손익계산서가 있거든요. 매수 매도 방법, 이때 사는 게 좋겠네. 이렇게 사면 좋겠다. 근데 이렇게 살려면 뭘 해야 되냐면요. 나머지 3분의 1은 놔둬봅니다. 어디까지 가는지. 실전 투자 팁까지 알려드립니다. 오직 3프로 멤버십에서만 만나실 수 있습니다.